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새하얀 굵은 눈이 전국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종일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조금 전 해제는 됐지만 강원, 충청 지역엔 밤사이 10cm 넘는 눈도 예상됩니다. 자, 서울시 종일 눈이 내리자 퇴근길에 인력과 제설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퇴근길 괜찮은지 강남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재영 기자, 퇴근길 어떻습니까?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요, 눈이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이곳 강남을 기준으로 눈은 약 3cm 조금 넘게 온 상황인데요. 다행히 예상처럼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요. 다행히 퇴근길 대라는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되면서 차를 두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눈이 그치긴 했지만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은 퇴근길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짐도 많아서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하면 좀 나가기 전부터 오늘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린 눈의 양은 서울 3.1cm, 경기 이천 1.8cm, 수원 1.3cm 등이었고요. 서울 지역 대설주의보도 오후 5시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산과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중부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는 밤사이 1cm 정도의 눈이, 강원과 충청 등 다른 지역에는 많게는 10cm 넘게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도로가 올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눈이 쌓이면서 도로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에선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한때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상당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뒤로는 갈 길을 잃은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고 잠시 뒤 견인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사고 차량들을 차례로 옮깁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신둔 나들목 부근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50분쯤. 이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15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은 중상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3차로 전체가 통제되면서 오후 한때 3km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급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한때 반대편 차선도 전면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통행은 오후 3시 반이 지나서야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레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에는 오후부터 1cm가량의 눈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거 눈길 미끄럼 사고일까요? 그런 걸 일단 추정을 하는데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오전 9시쯤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부근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 2km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2m 아래 배수시설로 추락해 4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단양군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종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한 위원장,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빠르게 대응하라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단양에 위치한 천태종 본산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천태종과 구인사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인사 방문은 종교계 외연 확장 차원이라며 광폭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몰리며 한 위원장의 실시간 사진과 영상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가짜뉴스도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위원장이 아이와 기념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아이에게 정치 혐오 피켓을 들게 했다는 내용으로 확산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본인이 피켓을 치우게 했는데 가짜뉴스라고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난 2일 일부 지지자들의 도 넘은 발언이 한 위원장 발언으로 오인돼 퍼지자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에서는 왜곡 해석하지 말라며 선제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온라인 수준의 가짜뉴스라도 곧바로 대응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한 위원장 의중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 8일 만인 내일 부산을 방문하며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듯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와 당 안팎에서 이 특검법 거부권 이후 여론을 달랠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비대위원도 다음 주까지는 뭔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여론 동향이 좋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필요한 거죠.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관계자들께 인사드리라고 온 거고요. 그렇게 인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특검법이 가진 문제점, 재표결을 미루는 민주당의 부당한 행태부터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41%가 전과자라며 민주당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마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 간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비판했습니다.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에 소극적인 민주당 도덕성 문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당에 필요한 당원 당규를 검토 중인데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공직선거 후보에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차별화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친명계는 전과자 대부분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이력 영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한 제가 알기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44%가 아닌 41%가 맞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백광현 씨는 오는 13일 당원 2만여 명과 함께 집단 탈당 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내일 탈당합니다. 오늘 조응천 의원 출판 기념회장에 친명 의원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만류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사퇴 없이는 탈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조응천 의원 출판 기념회. 비명계 의원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도 참석해 조 의원을 추켜 세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낭중지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요. 민주당이 발전해 나가는 길에 저는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친명계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후배들 버리고 딴 생각하시면 반드시 발병이 납니다. 조홍천 의원과 항상 우리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학교폭력에 이재명 대표를 선생님에 비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단합은 삥 뜯고는 친구라고 하는 일진과 같다. 그럼 언제까지 삥 뜯기고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선생이 오히려 삥 뜯긴 놈한테 뭐라 그래요? 신당 합류를 논의 중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조홍천 의원을 꼽을 것이다. 저는 조홍천 의원님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고 그리고 저도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이 항상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마지막까지 탈당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해 제3지대 신당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피습을 당한 뒤 입원 치료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퇴원합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배두헌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내일 퇴원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퇴원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꼭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목 부위 수술로 육성이 아닌 대독, 서면 메시지로 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단식 회복 치료 후 퇴원 당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현장에 달려간 바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피습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해 선거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배영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던 경찰. 오늘 신상 공개위원회를 연 결과 김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7명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은 물론 당적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작성한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넘기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혜주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경찰이 신상 공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네, 공개 여부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등 4명 이상의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이 3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겁니다.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법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강력 범죄여야 하고 공개함으로써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커야 하는 등의 요건인데요.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항에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신상 공개됐던 피의자들과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유독 흉악범죄가 많았죠. 네.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이나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등이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잔혹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한 범죄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찰도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 등 공공이익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야당 대표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살인 미수 사건이긴 하지만 다른 신상 공개범들과 비교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 형평성을 따졌을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당적도 신상도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런 비공개 결정을 좀 비판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했던 반사회적 범죄 사건 피의자를 보호하겠다는 거냐며 정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골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결정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요. 경찰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외부 심의위원이 참가해 투표하는 만큼 회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경찰이 임의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는 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혜주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사와 대장동 재판을 맡아온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바뀌면 재판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위증 교사, 화요일과 금요일 대장동 재판도 모두 2주 연기됐습니다.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때문입니다. 이딴 재판 연기로 4월 총선 전 선고가 불투명해졌는데 여기에 담당 판사 사표란 추가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대장동 일당들이 연루된 위례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맡아온 김상일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2월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 같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는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졌지만 여전히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변경까지 겹치면서 진행이 가장 많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가 한참 뒤로 밀릴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는 처리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진상을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족 등과 협의해 3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겠다며 시행 시기를 총선일로 명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을 살펴본 뒤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데요. 민주당 대응이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나왔는데요. 이 공개 지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찍혔는지요? 네, 이 대표 정 의원에게 이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 거냐고 징계를 묻죠. 정 의원 당직 자격 정지, 컷오프 대상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컷오프라고 하면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성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데 사실상 출마를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러자 이 대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이 말 뒤에 정 의원이 엄중 경고를 언급합니다. 대체 이 현근택 부원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지난달 이 성남의 한 호프집 송년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현근택 부원장 그 자리에 있던 이석주 민주당 부위원장과 여성 수행비서에게 이 부부냐, 같이 사냐고 물어 이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가 이석주 부위원장과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처음에 부부냐, 그 다음에 왜 감기를 같이 걸리고 댕기냐, 그 다음에가 같이 사냐, 그렇게 한 거예요. 희롱이 맞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자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며칠째 피폐화돼 있어요. 네, 현 부원장 다음 날 여성 비서에게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올린 입장문에서는 사과한다면서도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고 들은 사람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참 총선도 앞두고 있고 총선 아니더라도 뭐 워낙 예민한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표 문자까지 공개가 되면서 좀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이 대변인을 맡아 이 친명으로 분류되거든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 봐주는 듯한 문자처럼 비춰지자 이 대표 곧바로 당에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당내 직함도 없는 측근이 정성호 의원에게 징계 의견을 묻는 과정도 논란이 됐는데요. 정 의원, 내가 먼저 이 대표에게 선제적 조치를 물었고 이 대표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네요. 충TV처럼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충TV 유튜브를 언급했습니다. 충주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하죠. 충주시 홍보 채널. 네, 찾아보니 조회수가 900만 회를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기존 홍보와는 확실히 방식이 다릅니다. 홍바오 옥수수 맛있어요? 맛없어. 네, 이 영상을 만든 충주시 홍보맨 공로를 인정받아 6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은혜 전 수석, 박문규 전 장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인데요. 험지가도 뭔가요? 네, 험지 출마를 결정해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과 대통령실 전 수석 12명의 출마 예상 지역을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험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양지로 나눠봤는데요. 양지 6명, 험지 5명, 지역구 미정 1명이었습니다. 재밌는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양지부터 볼까요? 누가 출마하는지? 네, 본인 지역구로 돌아간 경우가 많은데요. 네, 추경호, 박진, 권영세 의원입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각자의 고향이자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출마합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등 5명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이 험지에 출마할 예정이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도 험지 출마 예정자입니다. 원래 사실 양지 쪽이 더 많았는데 당내 헌신 논란이 있으면서 좀 험지가 많아진 것 같네요, 이제는. 네, 박민식 장관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장관까지 한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야 됩니까?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나만 희생하기 싫고 꽃밭에 간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험지 갔는데 이중고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당내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수원병에 출마하는데 이미 당내 예비 후보가 2명입니다. 수원갑에 출마하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도 당협위원장과 경쟁을 해야 하죠. 당내에서는 험지일수록 교통 정리를 빨리 해줘야 후보들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태영그룹이 전방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윤세영 창업회장과 아들 윤성민 회장이 나와 SBS 지분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매각에는 선을 그었는데 신무경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과 아들 윤성민 회장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9순이 넘은 윤 창업회장은 자구안 이행 논란을 자초했다며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채권단 여러분께 오해와 혼란을 드렸던 점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너가가 보유한 지주사 TY홀딩스와 핵심 계열사 SBS 지분까지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I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계열사 매각 대금 890억 원을 지주사 빚을 갚는 데 써 약속한 자구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도 나서 추가 자구안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태영그룹은 어제 딸에게 돈을 빌려 태영건설을 지원하고 오늘은 지주사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SBS 지분 매각은 법적 규제가 많아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영 측의 백기 투항에 채권단은 지주사의 연대 채무를 유예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워크아웃 개시를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채권단도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자 협의회는 모레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안희 기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태영 아버지와 아들 회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보인가요? 네, 태영의 창업회장과 아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석상에 함께 나선 건 그만큼 태영건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는 법정 관리로 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기존 자구안을 지키지 않아 추락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네, 일각에서는 SBS 믿고 저러는 거냐, 버티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요.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 그런데 또 매각에는 선을 그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태영 측이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요. 규제를 받는 방송사라 매각하는 데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 SBS와 방송 계열사 지분 가치가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다른 계열사처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방송기업이라 법적인 규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담보 제공은 유권해서까지 받아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앞서 태영그룹은 지주사가 보유한 SBS 지분을 딸에게 빌려주고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오늘 발표한 SBS 지분은 오너 일가가 아닌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각 못하는 이유로 규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속내가 궁금한데요. 어때요? SBS를 끝까지 못 내놓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경영 전문가들에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국인 SBS를 급하게 내놓으면 제값 받고 팔기가 좀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매각한 뒤에 다시 사오기는 더 어렵다는 속사정도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를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가 없어서 파는 것도 까다롭고요. 이 매각 후 다시 사오려면 최대 주주 변경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속 워크아웃 절차가 이어질 텐데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는 미디어를 쉽게 놓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의 계열사 중에 SBS가 그나마 좀 수익을 냈는데요. 추후에 우발 채무가 더 생길 경우 SBS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키는 채권단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구책 정도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책임 이행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담보 제공 발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틀 뒤인 목요일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됩니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와 별개로 이 성공적으로 완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실사 중에 추가로 부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 채권단과의 줄다리기 양상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군요. 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요즘 무인 점포에서 결제하다가 카드 놓고 가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신용카드를 주워서 6시간 동안 쓴 40대 남성. 17번째로 결제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담배를 사고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합니다. 남성이 나가고 5분 뒤 경찰이 찾아와 무언가 확인하더니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지난달 24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자마자 이 결제를 한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派出所에서 달려오셔가지고 CCTV도 찍어 가셨는데. 경찰이 편의점을 조사하는 사이 이번엔 인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용이 떴습니다. 경찰이 노래방에 들이닥쳤을 때 남성은 8만 원을 결제하고 태연하게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2시간 하면 여기 8만 원에다가 이제 물 몇 개 있다가 먹는다고 계산 4개인가 뭐 하여튼 계산해놓고. 남성은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모두 70여만 원을 썼습니다. 카드는 무인가게 분실물 상자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셀프 계산을 하는 무인가게가 늘면서 카드 분실 역시 늘고 있고 이런 분실카드 무단 사용도 급증해 연간 2만 1천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최근 화장장을 잡기가 어려워서 3일장이 아닌 4일장, 5일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느는데 화장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40여 구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최근 임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하지만 예약 잡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없는 타임이었는데 연장한 타이밍이 있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날짜에는 하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네, 할 수 없었어요. 서울시의 하루 평균 화장 신청 시신은 160여 구. 단 2곳뿐인 시립 화장시설에 예약을 못하면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일도 빚어집니다.
밀리고 해갖고 지금 오후에 겨우 잡아서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못하면 그 4일장도 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난해 서울에서 3일장에 맞춰 장례 3일차에 화장을 한 비율은 53.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화장 지연으로 장례 일정을 미룬 겁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선 3일장에 맞춰 발인하지 못해 안치실에 시신을 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화장 예약이 될 때까지 안치했다가 3일장에 맞춰 장례식장을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 예약을 못하면 다른 지자체로 이른바 원정 화장을 가는데 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10배 넘게 듭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5년 처음 50%를 넘긴 화장률이 2022년 91%를 넘겼지만 혐오 시설로 취급되는 화장시설은 전국에 61곳, 그중에서도 수도권은 7곳뿐이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2월까지 화장시설 인력을 30명 더 뽑고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1년 전 숨진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힌 유튜버를 두고 논란입니다.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물학대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품에 안기는 귀여운 강아지 2마리. 이 강아지들은 1년 전 사고로 숨진 반려견을 복제한 겁니다. 그렇게 큰 강아지가 이렇게 작은 묘고랑 안에 들어가지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복제된 2마리와 죽은 반려견의 DNA는 99%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은 반려견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다른 강아지의 난자에 이식하고 수정이 된 난자를 대리모견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견을 낳은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복제를 의뢰하고 2마리의 강아지를 데려오는 데까지 1억 원가량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제견을 생산한 업체는 한국 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려견 복제 사실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5일 이 복제견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했다는 겁니다. 동물복제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동물보호법상 동물 판매업과 동물 생산업 위허가로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선 실험이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동물 복제는 이루어졌지만 상업적 동물 복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려견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견 등이 기업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질 때 쉬어갈 수 있도록 한 졸음 쉼터입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이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나란히 주차된 졸음 쉼터. 멀리서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잠시 뒤 차량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진 채 화물차 뒤에 박혀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삼척시 국도의 졸음 쉼터에서 승용차가 주차선 밖에 세워진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속도가 거의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60에서 70을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찾아간 현장. 쉼터 진입로엔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뭐야? 우도선 바로 앞에 저렇게 트럭이 대져 있네. 어두울 땐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죠. 큰 차들이니까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진입할 때 뭐 천천히 와도 좀 위험하긴 해요. 졸음 쉼터가 비좁아 대형 화물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운전자들의 설명입니다. 많이 좁아서 좀 불편하죠. 주차하기가 보면은 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대표 뭐
위험하기도 위험하지. 다른 졸음 쉼터도 마찬가지. 지정된 주차 공간을 벗어나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들이 나가는 진출로 폭이 한층 좁아졌습니다. 무질서한 상황에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처음 써봐갖고 원래 이런 건가 그냥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다음에는 별로 안 쓸 거예요. 진입로가 짧게 설계된 곳에선 차들이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이곳은 규정상 진입로 길이가 215m를 넘어야 하지만 150m에 불과합니다. 민자는 민자 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확보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관리 감독 부실과 무질서로 아찔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복날 찾던 보신탕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처벌됩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삼복더위나 추운 겨울 보양식으로 각광받았던 게 보신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국경을 따지지 않는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엔 보신탕집들이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대형 국제행사 때마다 개 식용을 끝내라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No more dog meat trade. You are the only country that has dog meat farms. 국회 본회의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며 오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따라 식용하려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이나 증식, 유통을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7년 6월까지 개를 도축하거나 유통하는 상인, 식당 주인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뒤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 농장주들의 폐업을 지원하겠다지만 개 농장주들은 보상이 아닌 단순 지원은 생활 기반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현실화하면 직면하게 될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장당 적게는 300~400마리, 많게는 1000마리에 달하는 개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처리할 방안이 앞으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라며 글루타치온 홍보 많이 하는데요.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허위 광고하고 함량을 뻥튀기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글루타치온 제품입니다. 필름형부터 알약형까지 다양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과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제품 100개의 광고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제품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 광고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59개 제품이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광고했습니다.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의약품처럼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되게 솔깃해서 구매하게끔 하잖아요. 굉장히 또 비싼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면은 이거를 광고하는데 조금 더 규제를 둬야 하지 않나. 또 필름형 글루타치온 제품 20개를 조사했더니 실제 함량을 부풀린 제품이 5개나 됐습니다. 이렇게 제품 하단에는 글루타치온 함량이 130mg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조사 결과 실제 함량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4개 제품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65mg으로 절반에 그쳤고 나머지 1개 제품도 실제 함량은 38%가 아닌 19%에 불과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등에 대해 삭제, 수정하도록 시정 공고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의 경우 식약처 인증마크가 있으니 일반 식품과 구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인류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인공지능이 가사도우미 역할을 척척 해낼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곧 개막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선 음식 조리법을 알려주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알려주는 AI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란 공 모양의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손님을 막기 위해 핑거푸드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해봤습니다. 말을 알아들은 로봇이 프로젝터로 주방 벽면에 조리법을 띄워줍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AI 집사 로봇 볼리입니다. LG전자도 AI 반려 로봇 스마트홈 에이전트를 선보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두 바퀴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필요에 따라 AI가 가전제품을 켜거나 끕니다. 이용자의 컨디션까지 챙겨줍니다. We all know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t LG, we would like to redefine it as affectionate intelligence. AI는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 곳곳으로도 파고들었습니다. 냉장고에 토마토 하나를 넣고 양배추 하나를 뺐는데요. 드나드는 식재료를 분석해 AI가 식재료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AI is not a novelty. It's core to all of our digital moments. And moving forward, AI will do even more. 미중 갈등으로 지난 3년간 CES에 불참했던 중국 기업들도 올해는 1,104곳이 참석해 우리 기업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가전업체 TCL은 AI를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습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실시간으로 번역된 내용이 안경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번 CES에선 우리 삶에 스며든 AI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발생 9일째입니다. 당시 한 할머니가 구조되는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단 9초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차 안의 블랙박스에 표시된 시간은 1일 오후 4시 38분.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20여 분 지났을 때입니다. 이시카와현 해안마을 노토초엔 쓰나미 대경보가 발령됐고 차 안의 남성은 이 지역을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난 중이었습니다. 모두 대피한 듯 마을엔 인적이 드문데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갑니다. 뭔가 불안하다 느낀 운전자는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와 말을 겁니다. 할머니가 합승한 시각은 4시 39분 49초. 그리고 정확히 9초 뒤인 4시 39분 58초. 물소리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차 앞에 쓰나미가 덮칩니다. 놀란 운전자는 쏜살같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뒤편 카메라에 굉음과 함께 엄청난 기세로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1, 2초만 늦었어도 운전자와 할머니 모두 어떻게 됐을지 모를 아찔한 상황입니다. 쓰나미 경보가 해제된 다음 날 찾아간 마을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강진 발생 9일째, 사망자 수는 202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피난소에 있던 이재민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피난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가운데 혹설과 강추위에 전염병까지 재해지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 피고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 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판사를 폭행한 대가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태림 기자가 전합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한 남성의 얼굴과 입에는 망사덮개와 입마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양팔을 꽁꽁 묶은 쇠사슬 소리가 들리고 주먹을 쥘 수 없도록 빨간 특수 장갑까지 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 레든.
지난주 법정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한 이유는 닷새 전 선고 도중 집행유예 요청이 거절당하자 판사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I'm not out there committing crimes now, and I feel like I should be given a shot. Because I just can't with that histo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vada. 아수라장이 된 법정. 미처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판사는 머리 부상을 입었지만 다음 날 근무에 복귀했고 이날 재판을 재개해 레든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 am not changing or modifying the sentence I was in the process of imposing last week before I was interrupted by defendant's actions. 다만 법정 소란과 공무원 구타 혐의로 레드는 추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콰도르에서 복역 중이던 최대 범죄 조직 두목이 돌연 사라졌습니다. 탈옥한 거죠? 이 두목 복역 중엔 자신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공권력을 조롱당한 에콰도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교도소 복역 중 뮤직비디오를 찍어 공개했던 에콰도르의 갱단 두목 아돌포 마시아스. (2011년) 살인과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징역 34년형을 받았지만 반성은커녕 경찰관을 들러리 삼아 옥중 기자회견까지 가지는 등 공권력을 조롱해왔습니다. En el cual acordamos se termine la vacuna, secuestro, extorsiones y muerte violenta. 이렇게 교도소에서 왕노릇을 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에콰도르 검찰청은 현지 시각 어제 갱단 두목인 마시아스가 탈옥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생긴 교도소 두 곳으로 수감자를 분산시키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나흘 만에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3천여 명의 군과 경찰을 동원해 탈옥한 마시아스의 뒤를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교도소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을 인질로 삼은 뒤 에콰도르 대통령을 향해 새로운 교정 정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Recapacite en cada una de sus decisiones y no se deje manejar con impulsos o falsas expectativas. 에콰도르 정부는 2달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김민재 선수의 롤모델이기도 하죠. 독일 전차 군단의 영원한 리베로 프란츠 베켄바워가 향년 78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생전에 월드컵에서 선수로 또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런 업적을 일군 축구인은 그를 포함해 전 세계에 단 3명뿐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독일을 넘어 세계 축구의 전설이었던 프란츠 베켄바워가 향년 78세로 사망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선수와 감독으로 각각 우승한 3명 중 1명입니다. 황제라 불릴 만큼 카리스마 넘쳤던 베켄바워는 현대 축구의 문법을 바꾼 혁명가로도 유명합니다. 리베로 포지션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중앙 수비수로 최고의 스타가 된 겁니다. 리베로는 수비 라인 뒤에서 최후방을 지키는 게 본업이지만 기회가 날 경우 자유롭게 전방으로 공격에 가세하는 포지션입니다. 중앙 수비수로만 한정하기엔 볼 감각과 결정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Er war ein besonderer Spieler, weil der hatte so eine Eleganz, der war nicht deutsch, also der war mehr brasilianisch von der ganzen Ballbehandlung her. 홍명보 울산 감독은 현역 시절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로 불렸습니다. 전방으로 진출해 시원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킨 1994년 미국 월드컵 장면은 베켄바워를 많이 닮았습니다. 베켄바워는 바이에른 뮌헨을 독일 정상권 팀으로 바꿔놓은 주역입니다. 베켄바워 이전의 뮌헨은 우승과는 한참 거리가 먼 팀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 간판 수비수 김민재는 뮌헨에 입단하면서 베켄바워를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최후방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김민재, 전설이 떠난 이제 그의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강원과 충남에는 새롭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많게는 10cm 이상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눈의 양은 충청에 3에서 8cm, 경북 서부에 5에서 10cm가 되겠는데요. 눈구름이 지나가는 수도권에는 1에서 7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눈이 집중되는 시기는 중부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가 되겠고 경북 동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추위가 주춤하면서 서울이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0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대전 4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에 눈이 내리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연이, 원영이, 은비, 준희, 정인이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끔찍한 학대를 받다가 숨진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딴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매일 50명꼴로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살해 미수범은 무조건 실형에 처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 법만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지만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관용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